네, 안녕하세요. 네, 북소리 김종욱입니다. 자, 이 북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간략하고 그리고 또 간결하게 요약해 드리는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계와의 경쟁, 바로 기계와의 경쟁이라는 이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기계와의 경쟁은 에릭 블린 열프슨하고요, 다음에 앤드류 맥카피가 지은 책인데, 자, 이 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2013년 12월 달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많은 이유는 2013년에 열심히 썼던 이 책에서 기술했던 내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본다면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2000년 말에 있었죠. 그래서 2011년 정도가 되어서야 뭐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일자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자리가 생각만큼 빨리빨리 늘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일자리는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 경제는 회복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생성되는 그 일자리나 기회들은 누가 가져가느냐,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그걸 기계와 컴퓨터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1년에 뭐 5월, 6월 달에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 생겼대요. 근데 이 10만 개라는 숫자도 물론 굉장히 작은 숫자이고요, 미국의 그 인구수에 비하면. 근데 7월이 되니까 몇 개로 바뀌냐면 11만 7천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달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생기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는 미국 경제 탄탄한 일자리 성장세 진입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건 숫자의 어떤 장난 혹은 어떤 트렌드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성장세에 진입을 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11만 개라는 건 미국의 그 인구 증가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고, 다음에 20만 개씩 매달 일자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2023년에야 금융위기로 촉발된 위기를 메꿀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위기라는 게 얼마나 크고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술적인 정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낮은 곳에 있는,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경제학적 용어가 그런 게 있대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낮은 곳에 손쉬운 열매들은 다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에 있는 일자리, 위에 있는 어려운 기술을 써야만 따먹을 수 있는 그 열매들만 남아 있어서 정체가 되었다라고 한 이론도 있는데요. 이런 이론부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경제학적인 접근들이 대부분이었고, 기술이 가져가고 있는 혁신 그리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 혁신에 대한 얘기들은 토론이 미비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중간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체스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서양 장기라고 하죠. 이 체스판이 전부 다 세어보면 이 칸이 32개의 칸이 있는데요. 이 체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 임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체스라는 이 장기 게임을 만든 개발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원하는 걸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체스를 개발했던 그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체스의 제일 첫 번째 칸에는 쌀을 한 톨만 올려놓고, 두 번째 칸에는 2배인 2알,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4알,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8알. 자, 16, 32, 64, 128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256 쭉 가다 보면은 뭐 65,335 뭐 이렇게 쭉 숫자가 커지는데, 생각해 보면 이 2배씩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임금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에베리트 산만큼의 곡식을 쌓아야 줄 수 있는 양이 됐다는 거죠. 이게 2배씩 증가되지만 중반부를 넘어가는 순간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수를 곱하기 2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때문에 뭐 그 이야기의 두 번째 버전은 임금을 농락했다라고 해서 체스를 만든 사람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체스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기술적인 진보 자체가 이 체스판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배에서 2배, 2배에서 3배, 2배에서 4배, 4배에서 8배 갈 때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지만 이게 65,536 이렇게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2배, 또 그 2배에 대해서 또 2배 이렇게 성장을 할 때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미 기술적인 성장은 이 책에서는 체스판의 중반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복잡한 추론, 그리고 분석, 그리고 뭐 패턴 매칭 이런 쪽은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었고 컴퓨터가 잘 못하는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무섭게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고 있다는 거죠.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기술들은 12개월이 될 때마다 용량이 2배씩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12개월을 18개월 정도로 약간씩 수정되는 정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기세로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은 엄청나게 무섭게 그리고 일자리들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 1901년에 영국에서 일하는 말이 325만 필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325만 필이 농사도 짓고요. 그리고 또 마차도 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께 도우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차가 생기고, 그리고 스팀 엔진, 증기기관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말들의 일자리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기차와 그리고 스팀 엔진들이 말들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말들은 이제 자기의 설 자리가 점점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 쪽이나 아니면 군사 용도,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마차를 끄는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마저도 내연기관이 등장하면서 1924년이 되면서 말들은 200만 마리 이하로 감소를 한다는 거죠. 자, 말들의 개체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남아있는 절반조차도 자기 먹이값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영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말들의 퇴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이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처럼 사람이 점점 그 역할이 없어진다면 점점 시장에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로봇과 컴퓨터가 된다는 겁니다. 자,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1만 대의 로봇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2년부터 13, 14 이렇게 쭉 가면서 100만 대의 로봇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2013년에 이미 30만 대, 그리고 이미 100만 대 이상의 로봇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콘도 새로운 공장이 생길 때마다 로봇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정리하는, 사람이 점점 필요 없는 그런 로봇들로 구성된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더 싼 로봇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기술들은 슈퍼스타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자, 이 디지털 기술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즉시 이런 문화들이 바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되면서 몇몇 월드스타들은 더 강력한 자기 팬덤을 가지고 또 강력하게 전 세계를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중간층, 그리고 그 지역의 스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설 자리를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런 집중화되어 있는 기술과 로봇 기술들, 그리고 컴퓨터 기술들은 자본이 어떤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들의 어떤 진보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그만큼 앞으로는 기술과 자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더 나와 있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보면 로봇과 인간이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이미 경쟁의 대상이 아닌 지는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쟁이 아니라 인간은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런 기계들과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는 이 기계들을 어떻게 더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데 $100를 쓰는 것보다 IT 자산과 컴퓨터에 $1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국제적이지 않고 조직 전체, 대기업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사설망 모든 곳에 다 영향력이 파급되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혁신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책으로 기계화의 경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북소리 안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절대 올드하지 않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용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읽을 때 사실은 이 책의 저자가 읽은 수많은 책들의 인사이트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 같은 그런 단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경쟁 첫 번째 시간으로 소개해드렸고, 네, 다음에도 또 조만간 또 다른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